일장 충격적인 대화.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병실 문 밖에서 들리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 친자식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철, 올해 72살입니다. 3일 전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의사들은 혼수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재산을 모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25살에 지게차 기사로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을 누비며 밤낮 없이 일했죠. 손에 기름때가 빠질 날이 없었고 여름엔 떼약볕 아래서 겨울엔 칼바람 속에서 일했습니다. 40이 되던 해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어요. 직원 5명으로 시작한 회사였죠. 처음엔 작은 공사만 따냈지만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점점 큰 공사를 맡게 됐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일했어요. 휴일도 없이 명절에도 현장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 300억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할 때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사줬어요. 7억짜리였습니다. 딸 수진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 달 전 아내 정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자식들이 병실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이거 봐.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장남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45살 제가 그렇게 아껴서 키운 아들이었죠.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대기업 임원까지 했던 녀석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오빠 목소리 좀 낮춰. 간호사 들으면 어떡해. 장녀 수진이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43, 제 딸이에요. 명문대 나와서 의사와 결혼했고 저는 그 결혼식 비용만 3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병실 밖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괜찮아. 아버지는 지금 아무것도 못 들어. 의사가 그랬잖아. 뇌 손상이 심해서 깨어나도 식물인간일 거라고. 민수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식물인간? 그래서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를 계속 이 비싼 병원에 둘 수는 없잖아.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요양원으로 옮겨야지. 한 달에 200만 원짜리로 알아봤어. 거기면 충분해. 200만 원짜리 요양원이요? 제가 한 달에 병원비로 쓰는 돈이 1,500만 원인데 200만 원짜리 요양원에 저를 처박겠다고요? 오빠, 그건 너무 싼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래도. 야, 정신 차려. 아버지는 이제 깨어나지 못해. 깨어나도 식물인간이라고. 그런 사람한테 한 달에 1,000만 원씩 쓸 거야? 우리 상속받을 돈 생각해야지. 상속받을 돈이라.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들 있잖아. 그것들 관리권을 우리한테 넘겨야 해. 지금 아버지 회사 격리부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맡기면 우리가 손도 못 대잖아. 어떻게 넘기는데? 간단하지. 성년후견인 신청하는 거야. 아버지가 의식불명이니까 법원에서 바로 허가해 줄 거야. 그럼 우리가 아버지 재산 전부 관리할 수 있어. 성년후견인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겠다는 소리로 들렸어요. 오빠, 그게 정말 가능해? 당연하지. 변호사한테 이미 알아봤어.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하더라. 그럼 우리가 아버지 통장에서 돈 빼는 것도 건물 매각하는 것도 다 할 수 있어.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키운 자식들이 맞습니까? 근데 오빠, 아버지 유언장은 확인했어? 그게 문제야. 아버지가 유언장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겠어. 집에도 없고 회사 금고에도 없더라고. 혹시 변호사한테 맡겨놓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내일 아버지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 만약 유언장이 있으면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불리한 내용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당연히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뭐가 불리하다는 겁니까? 오빠,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좀 오래 버티면 병원비만 엄청 나가잖아. 차라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차라리 뭐라는 겁니까? 차라리 빨리 죽으라고요? 수진아, 그런 말은 하지 마.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왜? 사실이잖아. 아버지가 한 달만 더 이 병원에 계시면 병원비만 1,500씩 나가는데 그 돈이면 우리 애들 유학 보내고도 남아.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혼수 상태라 눈물도 흐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수 교육비로만 얼마를 썼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 선생 붙여주고 해외 연수 보내주고 대학 등록금에 유학비까지 5억은 좋게 넘게 들였어요. 수진이는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 강남 아파트 한 채 사줬고 시댁에 예단만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아니 제가 듣고 있는 앞에서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알았어. 일단 내일 변호사 만나서 유언장부터 확인하자. 그리고 요양원 예약해 놓을게. 민수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수진이도 따라 나갔죠. 병실에는 다시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생각했어요. 제 평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몸 하나 추스를 시간도 없었던 세월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자식들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사랑했다는 걸요. 그렇다면 저도 생각이 있었어요. 혼수 상태인 척하면서 이 페륜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줘야겠다고 말이죠.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머리는 멀쩡했으니까요.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명쾌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장 은밀한 계획. 회장님,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 오른팔이자 30년 지기 친구인 박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저는 완전한 혼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들도 처음엔 혼수 상태라고 진단했지만 며칠 지나니 다르다는 걸 알았죠. 의학 용어로는 폐쇄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듣고 생각하고 느끼지만 표현할 수가 없는 상태요. 하지만 저는 이걸 감췄어요. 의사들한테도 간호사들한테도요. 왜냐고요? 자식들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박 전무는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회사 창업 때부터 함께한 동료이자 제 비밀을 모두 아는 친구였죠. 저는 눈을 깜빡이는 신호로 박 전무와 소통했습니다. 한 번은 예, 두 번은 아니요, 세 번은 중요한 얘기 있다는 식으로요. 회장님, 제가 어제 민수와 수진이가 변호사 사무실 가는 걸 봤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하러 간 것 같더군요. 박 전무의 말에 저는 눈을 두 번 깜빡였어요. 놀랍지 않다는 뜻이었죠.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회장님,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인데요. 민수가 회사 격리 직원을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회장님 비자금 통장 정보를 알려달라면서 1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1억이요? 제 아들이 제 직원한테 1억을 주고 제 돈을 빼돌리려 했다고요? 다행히 그 직원이 바로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저는 눈을 세 번 깜빡였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신호였죠. 박 전무는 제 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표를 꺼냈어요. 우리가 미리 약속한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알파벳을 하나씩 짚으면 제가 맞는 글자에서 눈을 깜빡이는 거죠.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유, 언, 장. 유언장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새로 작성하시겠다는 겁니까? 또 한 번 깜빡였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0년을 함께 일한 친구니까 제 속마음을 다 알았겠죠.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날 밤 박 전무는 변호사를 데려왔어요. 제가 20년 넘게 거래하던 신 변호사였죠. 민수와 수진이가 만난 변호사가 아니라 제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 전무님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닫았어요.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 복도에 사람이 없는 시간을 노린 거였죠. 회장님께서 의식이 있으시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시겠다는 것도요? 다시 한번 깜빡였어요. 신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친자식인데. 친자식이요? 저를 요양원에 처박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게 친자식이 할 짓입니까? 저는 눈을 3번 깜빡였어요. 할 말이 많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알파벳 표로 한 글자 한 글자 제 뜻을 전달했습니다.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몸으로 오직 눈만으로 제 마지막 뜻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정말 전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시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300억 전부요. 민수와 수진이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주시고요? 네, 단 한 푼도요. 신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니요?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회장님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회장님 상태로는 자식분들이 무효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을 깜빡여서 의사를 전달해도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일주일 전에 저와 정기 상담을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회장님께서 유언장 얘기를 꺼내셨었죠. 상속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아, 맞습니다. 그때 저는 막연하게 유언장을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되 조건을 달아야 하나 고민했었죠. 그 상담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제 사무실 규정상 모든 상담은 녹음하거든요. 그 녹음 파일에 회장님께서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으면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그때 회장님께서는 완전히 정상이셨습니다. 의학 기록도 있고요. 그러니 이 유언장은 쓰러지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 지금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 변호사가 가방에서 작은 캠코더를 꺼냈어요. 지금부터 제가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눈을 깜빡여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그걸 영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의식이 있고 자발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겁니다. 천재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1시간 동안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신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눈을 깜빡여서 답했고 박 전무가 그 의미를 통역했죠. 김영철 회장님, 지금 본인의 의사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눈 한 번. 예.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눈 한 번. 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눈을 3번 깜빡였고 박 전무가 알파벳 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씩 눈으로 가리키며 단어를 만들었어요. 륜. 네, 폐륜 때문입니다. 영상 촬영이 끝나고 신 변호사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절대 무효가 될 수 없는 유언장이었죠. 회장님, 이 유언장은 제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 그때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깜빡이었어요.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신 변호사와 박 전무가 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별 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이렇게 누워서 보니 별이 참 많더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과연 나쁜 아버지였을까? 자식들을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에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한 게 후회될 뿐이죠. 돈을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효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 마지막 유언장이 그들에게 가장 큰 교훈이 될 테니까요. 며칠 후 민수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아버지 상태가 어떠신지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많이 안 좋으시대요. 거짓말이었어요. 제 상태는 안정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제가 곧 죽을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 회사 잘 운영할게요. 그리고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이 페류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민수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민수야. 내가 받을 선물이 곧 준비될 테니까. 3장 유언장 공개. 3주가 흘렀습니다. 제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고 눈도 더 자유롭게 뜰 수 있었죠.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수 상태인 척했어요. 자식들 앞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숨겼죠. 그 사이 민수와 수진이는 착착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은 일주일 만에 법원 허가가 났어요. 이제 제 모든 재산을 그들이 관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박 전무한테 들으니 민수는 제 통장에서 벌써 50억을 빼냈다고 하더군요. 회장님, 민수가 그 돈으로 강남에 빌딩 하나 샀습니다. 본인 명의로요. 박 전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 명의 주식을 팔아서 본인 계좌로 50억을 옮겼습니다. 100억이요? 벌써 100억을 빼돌렸다는 겁니까? 그리고 회장님, 이건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요. 박 전무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 둘이 요양원 계약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짜리로요. 다음 주에 회장님을 그리로 옮긴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몸에 갑자기 고열이 났어요. 의사들이 급하게 달려왔고 응급처치를 했죠. 폐렴이었습니다. 혼수 상태 환자들에게 흔하게 오는 합병증이라고 했어요. 보호자분들 연락해 주세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와 수진이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수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지금 안정은 됐습니다만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의사의 말에 민수와 수진이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의사가 나가자마자 수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오빠, 이거 어쩌면. 알아, 나도 생각하고 있어. 뭘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 유언장 아직 못 찾았잖아. 만약 지금 돌아가시면. 걱정 마. 변호사한테 확인했는데 유언장 없으면 법정 상속으로 가. 우리가 반반씩 받는 거야. 아, 그래서 유언장을 찾지 못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하지만 민수야, 수진아. 유언장은 이미 작성됐단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말이야. 다행히 제 폐렴은 일주일 만에 나았습니다. 의사들은 또 기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였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척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건 박 전무와 신 변호사, 그리고 제가 함께 짠 마지막 계획이었어요. 제 상태가 많이 좋아졌으니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새벽 2시 병원에서 민수와 수진이한테 연락이 갔어요. 환자분이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1시간 후 병실에 도착한 민수와 수진이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더 커 보였죠. 아버지. 수진이가 형식적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진짜 우는 건지 연기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를까? 민수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죽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장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소하게 하자. 3일장으로. 아버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 거짓말이에요.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장례만큼은 제대로 치르고 싶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장례식장 예약하고. 아, 상속 문제는? 장례 끝나고 바로 변호사 만나자. 유언장 없으니까 법정 상속으로 하면 돼. 둘은 그렇게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일장이 끝난 날 오후 민수와 수진이는 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저는 물론 죽지 않았습니다. 박 전무가 마련한 안전한 곳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신 변호사님, 아버지 상속건으로 왔습니다. 민수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변호사 앞에서는 효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조문 못 가서 죄송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하며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상속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네? 유언장이요? 민수와 수진이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유언장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저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1달 전에 작성하신 것입니다. 1달 전이요? 그게 무슨... 아버지는 그때 혼수 상태였는데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보시죠. 신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병실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김영철 회장님, 지금 본인의 의사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영상 속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또 한 번 깜빡였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눈만 깜빡이는 게 무슨 의사 표현입니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환자의 의사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고인께서는 폐쇄 증후군 상태였고 눈 깜빡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인정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건 고인께서 쓰러지시기 일주일 전 저와 상담하실 때 녹음한 파일입니다. 신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신 변호사, 요즘 고민이 하나 있네.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 목소리였습니다. 쓰러지기 전 멀쩡할 때의 목소리요. 왜 그러십니까? 글쎄, 자식들이 날 사랑하는 건지 내 돈을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 만약 돈만 바라본다면 차라리 사회에 환원하는 게 낫지 않겠나? 민수와 수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유언장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신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어요. 나, 김영철은 본인의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자녀인 김민수와 김수진에게는 단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단 한 푼도 안 준다고요? 아버지 재산이 300억인데 우리한테 단 1원도 안 준다고요? 유언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쓴 거라고요. 민수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영상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고 의료 기록도 있습니다. 고인께서는 완전히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변호사 선임할 겁니다. 소송 걸 겁니다. 그러십시오. 하지만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소송을 하셔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미쳤나 봐. 자식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정말 모르는 겁니까? 혼수 상태인 아버지를 요양원에 처박으려 했던 것,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 빨리 죽기를 바랐던 것, 그 모든 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참고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신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두 분께서 성년 후견인 자격으로 인출하신 100억. 이건 횡령에 해당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이미 고소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뭐라고요? 다음 주에 검찰에서 소환장이 나갈 겁니다. 민수와 수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300억은 날아갔고 단 1원도 못 받는데 이제 감옥까지 가야 한다니.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사장 복수의 끝.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미친 듯이 변호사를 찾아다녔어요. 유언장 무효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였죠. 박 전무가 제게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민수와 수진이가 함께 서울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는 시골집 마루에 앉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혼수 상태였잖아요. 그때 쓴 유언장이 말이 됩니까? 영상도 있고 녹음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할 겁니다. 그럼 우리 변호사 바꿀 거예요. 돈 얼마든지 쓸 테니까 이 유언장 무효로 만들어주세요. 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은 척했던 그날 밤, 박 전무가 마련한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고 장례식도 치러졌죠. 실제로 화장이나 매장은 하지 않았지만 형식적인 장례는 치렀습니다. 석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박 전무가 또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유언장 유효 판결 났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법정에서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민수와 수진이는 항소했어요. 그리고 또 패소했죠. 상고까지 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2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둘이 쓴 변호사 비용은 총 10억이었어요. 각각 5억씩 부담한 겁니다. 회장님, 민수가 수진이한테 소리 지르더군요. 내가 상고하자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수진이는 오빠가 먼저 항소하자고 했다고 맞받아치더군요. 둘이 완전히 남남이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골집 앞마당에 제가 심은 상추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소환장이 나갔습니다. 횡령건으로? 네, 100억 무단 인출건으로 2명 다 기소됐습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됐어요. 박 전무가 방청석에서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재판정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박 전무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전해줬어요. 민수가 격리 직원한테 1억을 주고 비자금 통장을 알아내려 했던 녹취록, 수진이가 병원에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이라고 말한 증언, 성년 후견인 자격으로 제 재산을 빼돌린 증거들,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김민수 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수진 횡령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였습니다. 감옥에는 가지 않았어요. 회장님, 방청석에서 누가 중얼거리더군요. 역시 돈 있으면 법도 피해간다고요? 그래, 법은 피해갔지. 하지만 인생은 못 피해갈 거야. 제 말이 맞았습니다. 6개월 후 박 전무가 또 소식을 전했어요. 회장님, 민수가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답니다. 전과 기록 때문에요. 수진이는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전과자인 아내랑 못 살겠다고 했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멀리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무리 폐륜을 저질렀어도 제 자식인데 인생이 무너지는 걸 듣는 게 기쁠 리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정미야, 내가 잘한 걸까? 죽은 아내한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회장님, 민수가 지방 공장에 취직했답니다. 월급 250만 원짜리요. 그래. 아내와 자식들은 친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민수는 지방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하더군요. 수진이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 77이 됐어요. 텃밭에서 채소 키우고 동네 어르신들이랑 바둑 두고 가끔 산책하며 지냅니다. 외롭냐고요? 처음엔 좀 외로웠죠.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300억은 약속대로 사회복지재단으로 갔어요. 그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1200명이 장학금을 받았고 독거노인 3000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끔 재단에서 감사 편지가 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 읽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내 자식들한테는 줄 수 없었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됐으니까요. 후회하느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제 삶을 살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돈만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진짜 필요한 건 교육이었고 가치관이었고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이미 늦었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자식이 있는 분들, 특히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자식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돈을 사랑하는지 잘 보십시오. 돈만 주면 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자식을 망칩니다.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관심 가져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이 저희 민수 수진이처럼 재산만 노린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폐륜에는 상속이 없습니다. 차라리 사회에 환원하세요. 그게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300억을 잃었지만 양심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돈 있으면 법도 피해갈 수 있죠. 집행유예 받고 감옥도 안 갔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못 피해갑니다. 전과자 딱지, 무너진 가족, 사라진 명예, 250만 원 월급. 이건 돈으로도 못 사요. 민수와 수진이가 그걸 배웠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